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벡터 알지브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아는 학생들은 굉장히 잘 아는데 모르는 학생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한 번은 짚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됐으니까 어, 제가 학생 수준을 굉장히 좀 낮게 보고서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는 학생들은 좀 빨리 넘어가도 되고 모르는 학생들은 좀 자세히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 그리고 앞으로 한 두세 렉처 동안 다룰 내용은 사실 수학 과목이에요. 수학. 우리가 전자계약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학 기초를 다지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벡터 알지브라를 오늘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가 뭔지 이야기하는 데 앞서서 스케일러와 벡터에 대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스케일러는 뭘까요? 스케일러는 우리가 어떤 피지컬 퀀티티를 이야기하는데 그 크기만 있는 그런 피지컬 퀀티티를 우리가 스케일러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러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숫자 하나로 표현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숫자 하나로 표현되는 어떤 피지컬 퀀티티를 생각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임, 그죠? 시간, 시간은 뭐 숫자 하나로 표현이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mass, 어떤 물건의 질량, 이것도 숫자 하나로 표현이 되죠. 뭐 distance,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것도 숫자 하나로 표현이 되죠. 아니면 뭐 temperature, 지금 기온이 몇 도냐, 지금 이 방 안에 제가 지금 방 안에 있는데 이 방 안의 기온이 뭐 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 점마다 이 점에서의 기온은 숫자 하나로 표현되겠죠. temperature도 우리가 스케일러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벡터는 어떤 마찬가지로 physical quantity인데 magnitude뿐만 아니라 어떤 디렉션도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불러요. 물리 시간에 배웠겠죠. 고등학교 때 물리 때. 벡터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물체의 속도, 물체가 이렇게 딱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나, velocity. 이 속도를 이야기할 때 속력은 사실 스케일러죠. 얘가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나, 이거는 스케일러인데 우리가 속력에 플러스로 얘가 이 속력 뭐 10m/s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까지 표시를 한다면 우리가 벡터겠죠. 그래서 벡터, 우리가 velocity를 이야기할 때는 흔히 이거는 스케일러가 아니라 벡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가 어떤 물체의 속력 뿐만 아니라 얘가 뭐 동쪽으로 가고 있는지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까지 우리가 관심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velocity는 우리가 벡터라고 표기를 합니다. 또 force, 힘, 어떤 물체가 우리가 힘을 줘요. 힘을 줄 때 그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힘을 어느 방향으로 주냐가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force는 우리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제시해 줘야지 우리가 얘한테 주는 우리의 영향을 완벽하게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ce도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방향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로 보통 나타냅니다. 또 displacement, 물체가 원래 어떤 A라는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뭐 힘을 주어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시켰어요. 이동 거리가 예를 들어서 1m라고 합시다. 1m, 이거는 사실 디스턴스죠. 이 거리는 사실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스케일러로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움직인 거리뿐만 아니라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까지 묘사를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변위, 거리라는 말보다 변위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이걸 displace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displacement도 역시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동 거리뿐만 아니라 이동 방향까지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벡터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케일러와 벡터의 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fields라는 단어예요. 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이라는 단어인데 이 fields라는 것은 우리가 스케일러 퀀티티건 아니면 벡터 퀀티티건 어떤 전 지역에 걸쳐서 우리가 이 피지컬 퀀티티가 존재한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장에는 종류가 크게 스케일러 필드와 벡터 필드가 있겠죠. 스케일러 필드라는 것은 우리 이 주어진 공간 안에서 스케일러 퀀티티가 공간에서 분포하는 것을 우리가 스케일러 필드라고 하고 벡터 필드는 이 공간 안에서 마찬가지로 공간 안에서 어떤 벡터 퀀티티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벡터 필드라고 해요. 말만 어렵지 예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 필드부터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temperature distribution in a room. 우리 이 방에서의 temperature distribution 이것은 스케일러 필드의 예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방 안에 온도가 각각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걸 우리가 temperature distribution이라고 하면은 이 temperature distribution은 각각의 점에 대해서 스케일러 값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스케일러 필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는 스케일러 필드의 예입니다. 반면에 벡터 필드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벡터 필드는 이 방이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야외에 나갔어요. 야외에 나가면은 막 바람이 막 불고 있겠죠. 이 바람은 우리가 바람의 한 점에서의 바람 크기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까지도 우리가 중요한 그 물리적 퀀티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당연히 우리가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벡터 바람의 방향이나 크기가 어떤 점부터 어떤 점까지 서로 바람의 방향이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존재하는 바람의 장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 점에서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각각 불고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벡터 필드인데 wind distribution을 나타내는 뭐 벡터 필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을 붙이자면은 뭐 wind distribution outdoor wind distribution을 우리가 벡터 필드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outdoor wind distribution 얘는 우리가 벡터 필드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스케일러와 벡터 그리고 이걸로 이루어진 fields, 스케일러 필드든 벡터 필드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전자기학 코र्스에서 사실 우리가 배울 거는 오늘 이번 학기 동안 배울 거는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 이거를 우리가 다루는데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면은 사실 이번 학기 아주 성공적으로 전자기학을 들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맥스웰 이퀘이션이 이렇게 4개의 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에요. 지금 이 방정식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전혀 감을 못 잡겠죠. 여기에 D도 있고 B도 있고 알파벳 E도 있고 그런데 각각이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별로 생각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배우는 이 방정식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배우는 거가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어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화살표 표시가 있고 어떤 알파벳은 또 화살표 표시가 없는 그런 알파벳도 있어요. 각각이 나타내는 바가 달라서 그런데 우리 여기 이 수업에서는 이런 에러 사인이 있는 거 있죠. 이런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여기서 뭐 E 필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벡터 퀀티티를 나타냅니다. 벡터 퀀티티들은 우리가 알파벳 위에 특별히 화살표를 표시해서 나타내도록 할게요. 근데 반면에 아무 표시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로우 하나밖에 없네요. 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없는 것은 그냥 스케일러 퀀티티를 나타낼 때 화살표 없이 나타내도록 할게요. 이런 노테이션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약속이고 사실 이거는 책마다 또 달라요. 어떤 책은 저희가 지금 표시하는 것처럼 화살표를 딱 분명히 표시를 해서 벡터 퀀티티인 걸 나타내는 책들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재는 예를 들어서 볼드 캐릭터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사디쿠 책은 볼드 캐릭터를 나타내서 볼드 캐릭터로 벡터 퀀티티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 D 볼드 캐릭터로 혹은 B, E 볼드 캐릭터로 쓰여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벡터 퀀티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텍스트북에서는 볼드 캐릭터를 쓰기가 편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 렉처 노트에서 손으로 쓸 때는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분명히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렉처 노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화살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시험 보거나 이럴 때 그때 제가 프린트된 결과물을 프린트 해서 나눠줄 때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프린트해서 나눠줄 때는 저도 교과서와 같은 이런 볼드 캐릭터로 벡터 퀀티티들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D와 B와 E 얘네들은 벡터 퀀티티 매그니튜드뿐만 아니라 방향도 있는 벡터 퀀티티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면에 로우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전하 밀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얘는 방향이 없는 매그니튜드만 있는 스케일러 퀀티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어떤 방식이건 간에 이 벡터 퀀티티와 스케일러 퀀티티를 구분해서 쓰는 방법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게 벡터도 뭐 D로 나타내고 혹은 B로 나타내고 스케일러도 뭐 로로 나타내고 이렇게 구분 없이 로테이션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귀찮겠지만 사실 처음에 버릇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벡터 퀀티티에 대해서는 뭐 볼드 캐릭터를 쓰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저처럼 화살표 표시를 하던 간에 벡터 퀀티티라는 것을 꼭 나타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맥스웰 이퀘이션을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벡터 퀀티티를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D도 벡터죠, B도 벡터죠, 일렉트릭 필드도 벡터죠, 다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핸들할 수 있을지 이것이 사실 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매스메리컬 스킬을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그걸 이제 벡터 알지브라라고 하는데 그 벡터 알지브라를 오늘에 걸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죠. 여전히 좀 기초적인 것부터 확실히 다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이 내용이 지루하거나 그러면은 1.7배속으로 들어도 되고 뭐 2배속으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완전히 스킵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다 이러면 스킵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벡터를 나타낼 때 벡터가 이제 방향뿐만 아니라 매그니튜드도 있는 그런 퀀티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중에서 벡터의 매그니튜드만 따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벡터가 있는데 A의 매그니튜드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얘 이런 절대값 부호안에 넣어서 얘의 매그니튜드를 나타내요. 그죠?
그리고 또 유닛 벡터라는 걸 정의하는데 유닛 벡터는 길이가 그 정의가 길이가 1인 그 매그니튜드가 1인 벡터예요. 그걸 우리가 이 A 벡터의 유닛 벡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를 소문자 A를 써서 A 벡터의 유닛 벡터 크기 이렇게 나타냅니다. 유닛 벡터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나타내자면은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A 벡터의 크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이 크기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매그니튜드 어떤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그냥 이 절대값 기호 없이 그냥 이 에러 사인을 날려버리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매그니튜드의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이런 식으로 절대값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에러 사인을 없애서 에러 사인 없는 A는 이 A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를 유닛 벡터를 이렇게 간단히 쓸 수도 있겠죠. A 벡터를 그냥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것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의상 유닛 벡터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그 정의에 따라서 유닛 벡터의 크기는 1일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A 벡터를 A 벡터의 유닛 벡터 곱하기 얘의 크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의 유닛 벡터를 우리가 A라는 것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자니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꺽쇠 표시를 이용해서 유닛 벡터를 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를 x 위에다가 꺽쇠를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기도 하죠. 아니면은 y 위에다 꺽쇠를 표시해서 y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 z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를 z 꺽쇠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꺽쇠된 알파벳 얘네들의 크기는 모두 다 전부 다 1이겠죠. 왜냐면 이 단위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유닛 벡터의 크기는 1이니까. 네, 저는 이 수업에서 두 노테이션 전부 다 사용하도록 할게요. 제가 편할 대로 제가 어쩔 때는 꺽쇠를 사용해서 어떤 벡터의 유닛 벡터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absolute 절대값 기호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에러 사인 없이 나타내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맥상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떤 벡터 A가 있을 때 얘의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magnitude of A. 우리가 카르티시안 코오르디네이트 그러니까 그 직교 좌표계 내에서 벡터 A가 있다 합시다. 벡터 A가 있는데 이 벡터 A의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벡터 A는 카르티시안 코오르디네이트에서 x 방향성분, y 방향성분, z 방향성분 이렇게 세 컴포넌트로 표현이 됐는데 얘의 매그니튜드는 당연히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를 죄송합니다. magnitude of A는 A로 표시하기도 하고 혹은 A 에러 사인의 절대값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얘는 각 X 성분과 Y 성분과 G 성분을 스퀘어로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취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의 magnitude입니다. 당연히 A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벡터 A의 유닛 벡터는 A를 그 절대값으로 나눠준 거가 되겠죠. 절대값을 우리가 AX, AY, AC의 식으로 아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벡터의 유닛 벡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 굉장히 빨리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끼리의 에디션과 서브트랙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가 있을 때 A와 B의 합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 그건 컴포넌트 와이즈 더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벡터 C가 A와 B의 합이라 그럴 때 이 벡터 C는 각 컴포넌트 와이즈 더해준 것이 그 C의 각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X 컴포넌트는 A의 X 컴포넌트 더하기 B의 X 컴포넌트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와이즈 더해주는 걸로 우리가 벡터 에디션을 정의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벡터의 subtraction, 뺄셈도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ponent wise 뺀 것이 벡터 D, A와 B의 차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graphically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벡터 A와 벡터 B가 있을 때 A와 B의 합은 어떻게 나타내냐? 이것은 A와 B를 한 변으로 갖는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이 우리가 C가 나타내는 방향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와 B의 subtraction은 그럼 어떻게 되냐? B를 반대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A와 마이너스 B의 합을 우리가 D가 가리키는 방향과 크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스케일러 엘지브라를 자연스럽게 확장해서 벡터 곱하기 스케일러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떤 벡터 A에 우리가 스케일러 K를 곱하면은 그걸 우리가 벡터 2라고 정의를 하면은 2는 각 A의 컴포넌트들 곱하기 K를 해준 것을 우리가 벡터 2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벡터 엘지브라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덧셈과 뺄셈입니다. 벡터에서의 덧셈과 뺄셈.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케일러 엘지브라에서의 성격이 이런 그 벡터끼리의 덧셈 뺄셈에서도 그대로 성립이 돼요.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이 모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벡터 B 더하기 벡터 1로 나타날 수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더하건, A와 B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하건 그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걸 또 하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그 다음에 내적과 외적을 공부할 텐데, 내적과 외적부터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던 스케일러 엘지브라들이 성립하지 않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로 결합 법칙이나 교환 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엘지브라의 그냥 벡터 엘지브라에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아주 이런 기본적인 공식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벡터가 있을 때 벡터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봅시다. 벡터가 어떻게 처음에 사용되냐면은 그 사용 첫 번째는 어떤 한 점 P가 있을 때 이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벡터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 이번 학기에서는 전자계학을 다루는데 전자계학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전자기장, 그러니까 전자기 필드, 전기장과 자기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 안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벡터를 다룰 때 이렇게 3차원 벡터만 다루도록 할게요. 3차원 벡터라는 건 X방향 코오디네이트과 Y방향 코오디네이트, Z방향 코오디네이트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한 점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3차원 벡터라 그럴 텐데, 이런 3차원 벡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건 우리가 다루는 모든 벡터들은 숫자 3개면 표현할 수 있는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 어떤 한 점의 포지션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z 방향 높이는 1이고 x방향으로 3만큼 있고 y방향으로 4만큼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 p의 벡터를 p의 포지션 벡터를 rp라고 표기하고 이 rp를 x방향은 3, 4,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괄호를 써서 3, 4, 1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x방향 유닛 벡터를 3만큼 갖고 있고 y방향 유닛 벡터로 4만큼 나아가고 z방향 유닛 벡터로 1만큼 나아간 위치에 이 p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니면은 점 P와 점 Q 사이에 디스턴스 혹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우리가 벡터로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RPQ라는 것은 P로부터 Q로 나아가는 변이 벡터예요. P에서부터 Q로 나아가는 변이 벡터를 RPQ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RQ와 RP로 표기하자면은 RQ 빼기 RP가 되겠죠. 그래서 RPQ는 RQ 빼기 RP가 될 거고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component wise 뺄셈을 해준 거가 이 RPQ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너무 당연한 이 포지션 벡터를 왜 제가 지금 얘기했냐면은 벡터 필드 일반적인 벡터 필드와 포지션 벡터와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방 안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시다. 이 방은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필터들이 있고 팬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공기가 순환이 되겠죠. 그 공기의 흐름, 그 순환을 우리가 벡터 필드로 나타낸다 합시다. 그래서 이 방향에서, 이 위치에서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고, 아니면 저쪽에서는 바람이 뭐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고, 이런 공기의 순환을 우리가 벡터 필드로 나타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한 점, 이 공간, 이 방에서의 한 점, P와 관련된 벡터를 우리가 적어도 2개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P의 위치 벡터겠죠. 이 P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 이 방을 지금 우리가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 Z 코디네이트를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정의하면 이 P의 위치를 우리가 숫자 3개로 표기할 수 있을 텐데 이 P의 위치 벡터, 그 포지션 벡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벡터예요. 또 한 벡터가 있습니다. 또 한 벡터는 뭐냐면 이 점 P에서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필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벡터 필드가 뭐 공간에서 공간 X, Y, Z 이 공간상에서 이러한 방정식을 따르면서 바람이 분다고 합시다. 그렇지 않겠죠. 물론 잘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점 P가 예를 들어서 점 P가 아까 2, 1, 2, 1, 4예요. 이 점의 위치가 2, 1, 4라면은 딱 이 점 P의 위치에서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고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세기로 불고 있을까? 그 벡터 필드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될 것이냐? P에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 것이냐? 여기에 이 X, Y, Z 값들을 넣으면 우리가 풀 수 있겠죠. 그래서 X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바람이 불고 있나? 2 곱하기 X 곱하기 Y만큼 불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X는 2이고 Y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4 방향으로 X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의 바람이 불고 있을 거고 Y 방향으로는 Y 제곱 그렇다면은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만큼 뭐 마찬가지로 Z의 경우에는 X 곱하기 Z 스퀘어의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대입하면은 한 마이너스 32. 그래서 만일 바람이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면서 불고 있다 그러면은 점 P에서는 이 위치로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만한 세기로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주 뭐 기초적인 거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첫 수업이니까 아주 쉽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래서 벡터 A와 벡터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벡터 A의 첫 번째에서 묻는 거는 벡터 A의 y 방향의 컴포넌트가 얼마냐 라고 묻고 있어요. y 방향 컴포넌트가 얼마인가요? 네,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두 번째 예제에서는 3a 빼기 b의 매그니튜드, 얘의 크기를 묻고 있어요. 그럼 3a 빼기 b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3a 빼기 b는 우리가 금방 구해보면은 30 곱하기 30 마이너스 12 18 빼기 2, 1, 0이니까 얘는 뭐 28 마이너스 13 18이 될 거예요. 얘의 크기는 28제곱 더하기 13제곱 더하기 18제곱을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얘 계산해보면 35.74가 나옵니다. 얘가 3a 빼기 b의 매그니튜드라고 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2b의 유닛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유닛 벡터 a 더하기 2b를 제가 먼저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얘의 유닛 벡터는 이 벡터를 얘의 유닛 벡터, 얘의 크기 벡터로 크기 성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4 마이너스 6을 얘 크기로 나눠주는 거니까 얘 크기는 14제곱 더하기 4 더하기 36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거 쓸 필요도 없는데 사실 x 빼기 0.13y 더하기 0.39c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씨가 너무 이상했죠? 네, 이게 벡터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벡터의 이제 그 다음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벡터와 벡터 사이의 에디션, 서브트랙션 그리고 벡터와 스케일러 사이의 곱이었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벡터 사이의 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와 벡터 사이의 곱은 크게 닷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닷 프로덕트는 내적 혹은 이너 프로덕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외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여러분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definition부터 먼저 다루자면은 dot product는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3차원 공간에서의 dot product는 뭐 A와 B 사이의 dot product를 표현하자면은 각 컴포넌트 와이즈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걸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3차원이건 4차원이건 5차원이건 상관없이 항상 설립하는 건데 dot product는 컴포넌트 와이즈끼리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3차원이니까 이 인덱스가 1부터 3까지 되겠죠. 그거가 이제 이 dot product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고 얘의 이제 성질, 프로퍼티를 좀 나누자면은 우선 dot product의 아웃풋은 과연 이게 스케일러일까요? 벡터일까요? 여기 쓰여 있다시피 스케일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A 벡터와 B 벡터를 dot product을 취하면은 그 결과물은 벡터가 아니라 스케일러가 나와요. 스케일러라는 것은 숫자 하나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A 컴포넌트 A의 뭐 X 컴포넌트 곱하기 B의 X 컴포넌트 한 다음에 더하기 A의 Y 컴포넌트 곱하기 B Y 컴포넌트 A의 C 컴포넌트 곱하기 B C 컴포넌트 결국에 아웃풋이 숫자겠죠. 네, 그래서 dot product의 아웃풋은 숫자입니다. 스케일러예요. 또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이 크기가 이것과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A의 absolute value, 그러니까 A의 magnitude, A 벡터의 magnitude 곱하기 B 벡터의 magnitude 곱하기 A와 B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A와 B 사이의 각도
세타의 코사인 값 이것과 같습니다. 이거가 또 이제 그 내적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3, 4, 0과 같이 주어졌어요. B 벡터가 0, 4, 3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적의 정의에 따라서 내적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쉽게 A와 B의 내적은 컴포넌트 와이즈 곱하면서 더하는 거니까 3 곱하기 0 아주 친절하게 이것도 하겠습니다. 4 곱하기 4 더하기 0 곱하기 3 16이에요. 근데 내적이 이러한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A와 B의 내적은 A와 B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걸로부터 우리가 세타 값을 유도할 수 있어요. 세타 값을 유도한다는 건 A와 B 사이에 각도 세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A와 B의 매그니튜드 곱 나누기 A와 B의 내적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이고 잘못했네요. 잘못했어요. A와 B의 내적 나누기 A와 B의 매그니튜드니까 매그니튜드는 A의 매그니튜드는 얼마인가요? 3, 4로 이루어진 벡터의 크기 A의 벡터의 크기는 3제곱 더하기 4제곱의 스퀘어 루트니까 5죠. 마찬가지로 B도 그 크기는 5입니다. 이거를 A와 B의 내적인 16을 나누면은 16 나누기 25가 이 세타 값의 코사인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타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또 어떤 프로퍼티가 있냐? 내적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A와 B의 내적은 B와 A의 내적과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여기에 A 내적을 하면은 A, B 내적 더하기 A, C 내적과 같아요. 또 A와 A 자신을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와 A 자신을 내적하면은 이거는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A 벡터 크기의 제곱 혹은 뭐 A 제곱으로 쓰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특성을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X란 유닛 벡터의 스스로와의 내적은 어떻게 될까요? X 유닛 벡터의 스스로와의 내적은 X 유닛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니까 이건 당연히 1이겠죠. 마찬가지로 Y와 Y 사이의 내적, C와 C 사이의 내적도 각각 그 유닛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돼서 1이 될 겁니다. 반면에 여기에 쓰죠. X와 Y를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X와 Y를 내적하면은 X가 여기 있고 X 벡터가 여기 있고 Y 벡터가 여기 있으면은 얘는 둘은 서로 수직이죠. 근데 X와 Y 사이의 내적은 X 유닛 벡터 크기 곱하기 Y 유닛 벡터 크기 곱하기 이 둘 사이 각도라고 했는데 둘 사이 각도가 그러면 90도죠.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러니까 X와 Y 사이의 내적은 0입니다. 마찬가지로 Y와 C 사이의 내적도 그렇고 C와 X 사이의 내적도 전부 다 0이에요. 이게 뭐 내적에 대한 간단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적을 우리가 왜 다루나? 내적을 왜 공부하나? 내적을 왜 정의해서 다루나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내적이 물리적 성질을 구하는데 굉장히 잘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을 정의해서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탈길이 있어요. 이 비탈길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F라는 힘이 작용할 때 이 물체가 갑자기 F라는 힘이 굉장히 세면 비탈길을 확 넘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또 그러진 않게 이렇게 어떤 벽이 또 막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이 F가 이 물체에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주는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물체가 중력을 받겠죠. 중력이 mg라는 중력을 아래 방향으로 받고 있을 거예요. 그때 mg라는 그 중력도 얘를 아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F라는 그 외부 힘도 얘를 이쪽 방향으로 끌고 다니니까 결국 이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이동할 텐데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중력도 거스르고 이 힘이 방향도 거스르니까 위로 가진 않고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아랫방향 이동할 텐데 아랫방향으로 L만큼 이동했을 때 이 L을 통과할 때 얘의 속도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게 우리가 가정한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프릭션이 플로어에서의 프릭션을 우리가 무시하니까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F가 이 물체에 이렇게 힘을 줄 때 얘가 움직일 때 받는 일의 양을 W라고 하면은 이 W는 그 일의 정의에 따라서 이 우리가 엑스터널에서 준 힘 곱하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둘 사이의 내적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힘 F가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까 배운 그 내적의 성질에 따라서 F 곱하기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세타는 이 F와 L 사이의 각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from the conservation of energy 우리가 아는 거는 이 물체가 이 L만큼 이동하면서 속력 에너지가 변화할 거예요. 그 속력 에너지의 변화를 우리가 델타 EK라고 할게요. K는 키네틱 에너지를 나타내는 키네틱 에너지가 속력 에너지입니다. 속력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와 얘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왜 일어나냐면 얘가 원래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mgh에 따라서 굉장히 그 포텐셜 에너지가 컸었는데 L만큼 이렇게 쫙 이동하다 보니까 얘가 이만큼 떨어져서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걸 지금 그만큼의 변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델타 EP라고 놨어요. 그래서 델타 EK 더하기 델타 EP가 결국에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속력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죠. 그거가 우리가 외부에서 일을 해줬잖아요. 외부에서 일을 해줬다는 거는 외부에서 우리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이 시스템에 공급을 해준 거죠. 그만큼이 이거가 이제 W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W만큼 해줬는데 이 W만큼 해준 일의 양이 결국에 얘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상승분이 될 거예요. 그죠? 얘가 일을 밖에서 해줬으면은 얘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고 반대로 우리가 일을 해주지 않고 받았으면은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감소할 거예요. 어쨌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델타 EP 더하기 델타 EK가 우리가 해준 일의 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준 일의 양은 F 곱하기 L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자, 그리고 우리가 델타 EP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델타 EP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초기값과 나중값 간의 차이인데 얘가 감소했죠.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 높이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mg L 곱하기 사인 세타만큼 감소했어요. 그죠? 이것만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델타 EK는 FL 코사인 세타 곱하기 더하기 mgl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고 얘가 우리가 초기 속도가 0이었다고 가정하면은 얘가 2분의 1 mv 제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 속도
혹은 final velocity free를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2 나누기 m 곱하기 L sin 세타 더하기 f L 코사인 세타. 네, 이렇게 우리가 내적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피지컬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 내적의 정의였습니다. 정의이자 활용 예였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를 공부하도록 하죠.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벡터와 벡터 사이의 곱을 나타내요. 벡터와 벡터 사이의 곱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정의상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의 곱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상의 행렬을 생각해 볼게요. 가상의 행렬인데 행렬이 첫 번째 로우는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Z 컴포넌트 벡터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로우는 이 첫 번째 그 벡터의 각 항들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A1, A2, A3. 그리고 세 번째 로우는 두 번째 벡터 B 벡터의 각 컴포넌트를 여기에 적는 거예요. B1, B2, B3. 이런 우리가 매트릭스, 가상의 매트릭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가상의 매트릭스의 이 디터미넌트 값, 이거가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입니다.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뭐 굳이 디터미넌트까지 써서 하냐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 A와 B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외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디터미넌트라는 거가 나오는데 이게 행렬식이죠. 어떤 행렬식인데 행렬식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0 행렬의 행렬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에서 배웠을 것 같고 3000 행렬의 행렬식은 어쩌면 대학교 1학년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그래도 이것도 배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는 여기서는 지금 매트릭스 A를 3x3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벡터 A를 A11, A12, A13 이렇게 컴포넌트 와이즈 적은 다음에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하자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A11이라는 건 첫 번째 로와 첫 번째 컬럼으로 이루어진 그 컴포넌트예요. A11 곱하기 디터미넌트 A11 바. 일단 다 읽어볼게요. 빼기 A12 곱하기 디터미넌트 A12 바 더하기 A13 곱하기 디터미넌트 A13 바. 이거가 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 3차원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3차원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A11 곱하기 디터미넌트 A11 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11 바, A12 바, A13 바 각각 얘가 뭘 나타내냐면은 여기서 쓴 바와 같이 ith row와 kth 컬럼을 제외하고 얻어지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A1, IK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가 이제 A 매트릭스가 있었는데 A 매트릭스 중에서 A22 바를 우리가 뭘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22 바는 이 정의에 따라서 두 번째 컬럼과 두 번째 로우와 두 번째 컬럼을 제외하고서 남는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컬럼, 두 번째 로우와 두 번째 컬럼을 제외하고 남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A22 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로우와 이 컬럼을 제외하니까 A11, A33, A13, A31만 남겠죠. 얘가 A22 바예요. 그래서 얘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A22 바의 디터미넌트는 이건 이제 2차원식의 행렬이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AD 빼기 BC잖아요. 그죠? A11 곱하기 A33 빼기 A13 빼기 곱하기 A31 이것이 우리가 A22 바의 디터미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디터미넌트 A11은 뭘까요? 디터미넌트 A11은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을 제외하고
남는 이 행렬의 행렬식이니까 디터미넌트 A11 반은 A22 곱하기 A33 빼기 A23 빼기 곱하기 A32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가 A11 바일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우리의 외적의 정의로 돌아가 봅시다. 외적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매트릭스, 가상의 매트릭스를 생각해보고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 곱하기 B는 이러한 가상의 매트릭스의 행렬식이고 그 행렬식은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저 위에서 봤던 거에 따라서 X 곱하기 디터미넌트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을 제외하고 남는 매트릭스 그거면은 A2 죄송합니다. A2 곱하기 B3 A3 B2겠죠. 그죠? 이거 가끔이래요. 자, 이거가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을 보죠. 두 번째 항은 빼기 A12 곱하기 디터미넌트 A12 바예요. 그러면은 빼기 A12는 우리 같은 경우에 Y이고 디터미넌트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컬럼을 제외하고 남는 그거겠죠. 매트릭스겠죠. 디터미넌트 A1, B3, A3, B1 이게 두 번째 항이에요. 세 번째 항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번째 항은 A13 곱하기 디터미넌트 A13 바예요. 자, 그래서 A13는 우리 같은 경우에 C 벡터죠. 곱하기 디터미넌트 C가 포함된 행과 열을 제외한 A1, A2, B1, B2입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X 컴포넌트 이 매트릭스의 행렬식은 뭔가요? A2, B3 빼기 A3, B2죠. 빼기 Y 벡터 곱하기 이 매트릭스의 행렬식은 A1, B3 빼기 A3, B1일 거예요. 더하기 C 벡터 A1, B2 빼기 A2, B1이 될 것입니다. 이거가 A와 B 벡터 사이의 외적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프로퍼티는 어떤 특성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자. 이 외적의 특성. 이 외적의 특성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A와 B 외적을 하면은 얘는 스케일러 퀀티티일까요? 아니면은 벡터 퀀티티일까요? 보시다시피 이 정의상 얘가 A와 B 사이의 외적이었는데 X 컴포넌트도 있고 Y 컴포넌트도 있고 Z 컴포넌트도 있는 벡터예요. 따라서 외적의 벡터는 벡터의 외적은 그 자체로 또 벡터입니다. 벡터예요. 아주 중요한 프로퍼티입니다. 이 벡터이니까 얘는 A와 B 사이의 외적은 매그니튜드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는데 일단 매그니튜드부터 얘기를 해보죠. A 곱하기 B의 매그니튜드 어떤 벡터 A와 B 사이의 곱 외적의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아까 내적일 때는 A와 B absolute value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죠. 근데 이 경우에는 A와 B의 absolute value 곱하기 이 둘 사이의 각을 세타로 가면은 사인 세타를 곱해준 값이 얘 A와 B 외적의 크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A와 B 외적은 이 크기는 A와 B가 어떤 각도일 때 가장 클까요?
각도가 만일 0도라면 서로 패러럴 하면은 A와 B 벡터가 서로 패러럴 하면은 이 크기는 0일 거예요. 왜냐면은 사인 세타 값이 0이니까. 반면에 얘는 언제 맥시마이즈가 될 거냐면은 A와 B가 수직할 때 세타가 90도가 돼서 얘가 맥시마이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크기는 maximum when A와 B가 서로 수직할 때 맥시멈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게 미니멈이 될 수도 있겠죠.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1이지만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맥시멈이라고 하기보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왜냐면은 A와 B의 지금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을 하자면은 고치려면은 이걸 사인 세타 값을 하는 게 낫겠네요. A와 B의 절대값은 어쨌든 양수여야 되죠. 벡터의 매그니튜드는 어쨌든 양수여야 되는데 그 값은 A와 B의 사인 세타의 절대값, 얘까지 절대값을 씌워줘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또 이제 얘가 A와 B의 외적이 벡터이니까 얘 매그니튜드뿐만 아니라 얘는 방향도 갖는 퀀티티인데 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방향을 따지자면은 이 방향은 is perpendicular to both A and B. 이 방향을 따지자면은 A에도 수직하고 B에도 수직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벡터 A고 이게 벡터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 곱하기 B 외적은 A에도 수직하고 B에도 수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상에 따르면은 우리가 사실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하나는 이거가 A 곱하기 B가 될 수도 있고, 얘도 그러니까 A에도 수직하고 B에도 수직한 방향이죠. 그리고 이 반대 방향도 A에도 수직하고 B에도 수직한 방향이죠.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이쪽 방향도 A에도 수직하고 A에도 수직하고 B에도 수직한 방향이고, 반면에 반대 방향 얘도 A에도 수직하고 B에도 수직한 방향이에요. 이때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방향이 A와 B 외적의 실제 방향이 될 것이냐,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right hand rule을 적용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해요. right hand rule이라는 거는 A와 B 사이의 외적을 한다면은 A와 B 사이의 외적을 한다면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로 A에서부터 이 네 손가락이 시작을 해서 B를 감싸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만들어 줄 때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A와 B의 외적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 좀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합시다. 이쪽이 A 방향이에요. 이쪽이 A 방향이에요. 그리고 B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B 방향이 이쪽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A와 B 외적 방향은 A에서부터 B를 감싸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만들어 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윗방향이 A 곱하기 B의 외적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이,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이 A와 B 외적 방향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가지고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은 이거가 지금 A가 저쪽을 좀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고 B가 이렇게 평행하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가 이 아래 거가 A 곱하기 B의 외적 방향이 돼야 돼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반면에 윗방향은 그러니까 A와 B 외적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 같이 전 세계에 있는 수학하는 사람들과 물리학하는 사람들, 전기과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가 right hand rule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왼손이 좀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a 곱하기 b와 그럼 b 곱하기 a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할 거냐라는 질문인데 우리가 a 곱하기 b 방향이 지금 right hand rule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b 방향은 여기였으면은 만약 b 곱하기 a는 뭐 어떤 방향이 될까요? 반대 방향이 되겠죠. 오른손의 방향이 반대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위의 방향은 a 곱하기 b가 아니라 b 곱하기 a 방향이 될 거예요. 따라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서로 같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될 것입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결합 법칙은 과연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B, C, A, B, C의 곱이 있을 때 B와 C를 먼저 한 다음에 A를 곱해주는 것과 A와 B를 먼저 한 다음에 C를 곱해주는 것과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일 때는 우리가 스케일러 엘지브라에서 사용했던 그런 많은 규칙들이 그대로 성립되는 게 많았는데 벡터 엘지브라 지금 외적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분배 법칙은 여전히 성립해요.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은 이거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인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펜과 종이만 있으면 뭐든 다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반면에 만일 그러면 어떤 벡터 a가 있을 때 이 벡터가 자기 자신과의 외적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과의 외적은 이 크기는 얘 크기부터 따져보면은 얘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a 벡터 자기 자신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자기 자신과의 각도는 항상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a 곱하기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자기 자신과의 외적은 항상 0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3차원 좌표계를 생각해보죠. x, y, z 이 3차원 좌표계를 생각할 때 x 방향은 이쪽 방향이 x 방향이죠. y 방향은 이쪽 방향이 y 방향일 거고 z 방향은 또 이쪽 g 쪽으로 방향이 z 방향일 텐데 만일 x 유닛 벡터와 y 유닛 벡터를 서로 외적하면은 그럼 뭐가 될까요? x 유닛 벡터와 y 유닛 벡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점 P에서 x 유닛 벡터가 이쪽 방향이고 y 유닛 벡터가 이쪽 방향인데 둘을 서로 외적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면은 지금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이쪽 방향이 C 벡터 방향입니다. 따라서 x와 y를 외적하면은 C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반면에 y와 C 같은 위치 여기 지금 이 같은 위치에서 y와 c 벡터 사이에 외적을 하면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오른손을 사용해서 해보면은 y와 c 벡터를 외적하면은 x 벡터가 돼요. 그러면은 x와 만일 g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x와 z를 외적을 하면은 우리가 오른손이 네 손가락이 이렇게 돌겠죠. x에서 시작해서 z로 돌 테죠. 그러면은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네거티브 y 방향이죠. 그죠? 네거티브 y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네거티브가 좀 거슬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c와 x를 외적하면은 포지티브 y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x와 y를 외적하면 c가 나오고 다시 또 y와 z를 외적하면 x가 나오고 c와 x를 외적하면 y가 나오는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x와 y와 c가 있을 때 x와 y를 외적하면은
C가 나오고 Y와 C를 외적하면은 X가 나오고 C와 X를 외적하면은 다시 또 Y가 나오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만족하도록 이 세 관계가 만족하도록 우리가 항상 코오르디네이트 스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리면은 X, Y, C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만일 별 생각 없이 Y, X, Z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좀 남들과 다르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모든 수학이나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만족시키게 이 3차원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를 그리고 있어요. X와 Y를 외적하면은 C가 나오게. 반면에 여기서는 지금 X와 Y를 외적하면은 마이너스 G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항상 X와 Y를 외적하면 C가 나오도록 Y와 C를 외적하면 또 X가 나오도록 이 세 가지 관계식이 모두 성립하게 우리가 X 코오르디네이트, Y 코오르디네이트, C 코오르디네이트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X, Y, Z 순서가 중요하다. Y, X, Z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못 봤죠.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외적의 프로퍼티인데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정의인 것 같아요. 보면은 왜 이상하냐,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A와 어떤 벡터 A와 B 사이에 곱을 정의를 했는데 얘가 희한하게 A와 B 방향이 서로 irrelevant, 서로 다르면 다를수록 그 값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A 벡터와 A 벡터가 정확히 같았어요. 그래서 A와 B 벡터가 서로 정확히 같았으면은 그러면은 A와 B 벡터의 외적은 0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코릴레이션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으면은 그 값이 오히려 굉장히 작게 나오고 A와 B가 서로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서로 방향이 90도 방향이에요. 90도 방향. 굉장히 서로 다른 방향이죠. 어, 아예 마이너스 180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연관이 있는 방향이에요. 얘 그냥 네거티브만 취하면 나올 수 있는 방향이니까. 반면에 90도 방향은 아주 다른 방향이에요. 그죠? 사실 말하자면은 이 A 방향과 가장 다른 방향이 다르다는 말의 정의를 제가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감상 느끼는 가장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 90도 방향이에요. 그죠? 이 A와 B의 근데 외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B가 A와 방향이 아주 다르면 다를수록 그 크기가 커지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A와 B의 외적은. 그죠? A와 B가 서로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 크기가 굉장히 작아져요. 0이에요. 반면에 A와 B가 그 크기가 서로 굉장히 상관없는 방향이면은 오히려 그 크기가 커지게 정의되어 있는 게 외적이에요. 자, 왜 이렇게 정의할까요? 아주 이상한 정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이상한 정의인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정의를 해서 그리고 그 표현은 또 좀 복잡한가요? 이 표현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지금 복잡하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그 특성을 따져보니 또 아주 그냥 이상하게 정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벡터가 서로 관련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크기가 커지게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할까요? 여러분들 학생들 괴롭히려고 지금 수학하는 사람들이나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정의해서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 물리학에서 굉장히 이렇게 두 벡터를 이렇게 정의했더니 굉장히 쓸모가 있더라 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외적이 어디에 쓸 때가 있을까요? 그 외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적을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벡터의 외적을. 벡터의 외적을 여러분들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어릴 때,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온 시점에 이런 예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트라이앵글 우리가 벡터 두 개를 생각해 보죠. 벡터 두 개를 생각할 때 이 벡터 두 개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벡터의 외적을 통해서 잘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예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A가 첫 번째 변을 나타내고 벡터 B가 두 번째 변을 나타낼 때 이 벡터 A와 벡터 B로 둘러싸여진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를 A와 B 벡터의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뭐 당연한 거가 벡터 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 넓이가 이 둘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를 A와 B 3분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얘의 넓이잖아요. 이 S 이 넓이를 S라고 할 때 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외적의 성질이 뭐가 있었죠? 외적의 성질이 이게 있었죠. 외적의 크기가 A와 B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런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 성질을 바로 이용해서 우리가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A 외적 B의 절대값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아주 뭐 우리 정의로부터 바로 얻을 수 있는 example이에요. 뭐 이걸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을 그대로 가져와 보죠. 이 삼각형을 그대로 가져오고 이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우리가 어떤 이걸 뭐라고 하죠? 사면체를 생각할 때 이 사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부피를 부피를 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부피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 정사면체의 부피는 이 높이를 h라고 할 때 이 부피는 밑면이 s이고 높이가 h일 때 s 곱하기 h 곱하기 3분의 1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분의 1 곱하기 sh가 얘 부피잖아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이것과 외적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v를 우리가 쉽게 나타낼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 마지막 벡터를 우리가 C라고 합시다. 이 정사면이 아니라 그냥 이 사면체 A, B, C로 이루어진 벡터 3개로 이루어진 그 사면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A와 B와 C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자꾸 정을 하는데 사면체의 밑면의 너비는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S를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인 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곱하기 H를 하고 싶은데 H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잘 생각해보면은 A 곱하기 B는 방향이 A 곱하기 B 방향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A 곱하기 B 방향이 이 방향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얘는 지금 A 곱하기 B의 반대 방향인데 방향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네거티브 사인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A 곱하기 B 네거티브 방향입니다. 이 네거티브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하죠. 이거를 A라고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사인이 거슬리니까 우리가 얘가 벡터 A라 그러고 얘가 벡터 B라고 할게요. 그럼 네거티브 사인을 우리가 없앨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 높이 벡터가 A 곱하기 B 벡터예요. 그죠? 이 높이 벡터랑 C 벡터가 이 C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같은 방향일수록 내적 값이 커지고 다른 방향이면 다른 방향일수록 내적 값이 작아지겠죠.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같은 C 벡터가 있는데 이 C 벡터가 이번에는 이 길이는 같은데
이 길이는 같은데 굉장히 누워 있다고 합시다. 이 길이는 이 C 벡터가 아까 거랑 같은데 굉장히 누워 있다고 하면은 그죠? 이것과 이거 차이를 알겠죠? C 벡터가 길이는 같은데 길이가 이 C 벡터가 되게 누워져 있는 거예요. 누워져 있으면은 길이는 같다 하더라도 A와 B 벡터 방향으로 많이 얼라인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A와 B 벡터와 C 벡터의 내적 값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거가 부피도 마찬가지죠. 부피도 이 길이는 같은데 만일 얘가 이렇게 누웠어요. 누우면은 이 사면체의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게 H가 줄어든 효과가 C가 이 눕는 효과가 이제 H가 줄어든 효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H는 그럼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C 벡터에 A 곱하기 B 방향 성분이에요. 그죠? 이 C 벡터가 성분을 H 성분도 있고 H 성분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H 성분은 결국에 A 곱하기 B 방향의 성분이 H 성분이에요. 그게 이 C 벡터가 그러니까 A 곱하기 B 방향으로 얼라인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커지겠죠. 근데 그거가 뭐였죠? 어떤 곱이 그런 식으로 그런 성질을 가졌냐면 내적이 그런 성질을 가졌어요. 두 벡터의 내적이 두 벡터가 서로 얼라인되면 얼라인될수록 큰 값을 가졌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C 벡터가 A 곱하기 B랑 얼라인이 되면 될수록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V는 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V, 이 볼륨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냐면은 이 C 벡터가 A 곱하기 B와 얼라인이 되면 될수록 커질 거예요. 그죠? 이게 여기에 정확한 개수는 6분의 1이라는 개수가 붙을 텐데 아무튼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 이 개수 값은 뭐 여기 3분의 1 값과 여기 2분의 1 값이 있어서 이렇게 6분의 1이 된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C 벡터가 A, B와 얼라인이 되면 될수록 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물론 당연히 이 부피는 이 밑면의 너비에도 비례하기 때문에 A 곱하기 B에도 비례하는 값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의 성질을 디스크라이브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 몇 명은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예제가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예제가 있습니다. 외적의 어플리케이션을 만약 이것만 있었으면 전자계학에서 외적을 아마 안 배울 거예요. 안 배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렌스 포스예요. 로렌스 포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장이 위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위의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있는데 이때 어떤 차지가 velocity v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어요. 만일 차지가 그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magnetic field가 있는데 이 차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차지가 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차지는 electric field에 노출되면은 바로 힘을 받지만 차지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 차지가 magnetic field에 노출되면은 힘을 전혀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차지가 만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포스가 0이에요. 반면에 Q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같은 차지 Q가 V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V의 방향이 공교롭게도 이 매그네틱 필드와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면 이때 이 매그네틱 필드가 얘한테 이 차지에 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실험을 해보면은 이게 전혀 힘을 주지 않아요. 힘을 받지 않아요. 로렌츠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데 이 차지가 속도를 이 매그네틱 필드와 수직한 방향으로 가질 때 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예에서 이 차지가 매그네틱 필드와
수직한 방향의 벨로시티를 가질 때는 이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힘을 받는데 이 힘의 크기가 정확히 이 힘이 Q 곱하기 V 곱하기 B와 같이 받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렌스 포스예요. 자, 이 식부터 설명을 하고 이 예를 드렸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차지가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V가 전혀 없으면은 여기서 V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가 0이에요. 반면에 얘가 차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 V 방향이 매그네틱 필드와 같은 방향이에요. 어떤 벡터와 벡터 두 방향이 서로 같은데 매적을 취하면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포스가 0이에요. 반면에 V가 이 매그네틱 필드와 수직 방향이에요. 수직 방향이면은 이때는 비로소 얘가 힘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힘 받는 방향이 또 어느 방향이냐? V와 B의 외적 방향이에요. 그래서 V와 B, V 방향이 이 방향이죠. 매그네틱 필드가 이 방향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이 차지가 만약 포지티브 차지라 그러면은 V와 B를 외적해서 이 힘 방향은 이 지면에서 나오고 있는 방향이 되겠죠. 나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시를 합시다. 그럼 힘 방향은 이 지면에서 나오고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혀 이제 직관적이지 않은 거죠. 아까 외적의 정의가 전혀 직관적이지 않았죠. 외적의 정의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정의를 가졌고 외적의 성질 또한 전혀 직관적이지 않았다는 거가 A와 B가 서로 무관하면 무관할수록 더 큰 값을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물리적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렌스 포스가 그 예예요. 로렌스 포스가 차지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방향이 매그네틱 필드 방향과 무관하면 무관할수록 힘을 더 세게 받아요.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이 우리 외적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표현이 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을 정의하고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룬 거는 벡터 엘지브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벡터와 벡터 사이의 합, 벡터와 벡터 사이의 차, 그리고 벡터와 스케일러 사이의 곱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벡터와 벡터 사이의 곱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벡터와 벡터 사이의 곱은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내적은 그 아웃풋이 스케일러이고 외적은 그 아웃풋이 벡터입니다. 내적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더 익숙할 거예요. 익숙하기도 하고 더 직관적 그 결과물이 더 직관적이기도 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직관적이다라는 얘기는 그 벡터와 벡터 사이의 내적 그 아웃풋이 벡터와 벡터가 서로 관련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값을 가져요. 반면에 외적은 전혀 이렇게 성립을 안 해요. 외적은 약간 비직관적이에요. 비직관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벡터와 벡터 사이의 아웃풋이 외적 아웃풋이 두 벡터가 방향이 서로 관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값이 크게 나와요. 왜 이렇게 비직관적이고 계산도 복잡한 외적을 사용하냐, 정의해서 사용하냐? 왜냐면은 그렇게 정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 현상을 기술할 때,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을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